네, 안녕하십니까. 부작 동영상도 거의 다 마무리되고, 오늘 그 9주차하고 좀 10주차, 그래서 오늘 또 해서 전체를 하면 한 40개가 되겠습니다. 40개죠. 40개를 여러분이 이제 다 보시고, 오프라인 수업에서 또 하고, 또 조교 선생님들이 또 도와주고 그러니까, 조교 선생님 도와주고 그러니까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제 좀 앞에 충분한 이론들은 다 설명했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수업이 이제 실습 수업이기 때문에 한 30% 정도 이론 설명을 다시 하고 70%는 실습을 하는데, 그 중에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12장 이제 책에서, 부작 원론책에서 중산층 가족학입니다. 가족들이 중산층으로서 생활을 하는 거. 거기 보면 중산층 명예를 쌓아라 그랬죠. 얘가 미들 클래스 아너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중산층들이 인생을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깨끗하다. 우리는 물질은 비교적 적지만 깨끗하고, 그리고 인생을 정신적으로 살고 그다음에 좋은 일을 한다. 그걸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산층 철학이 부재의 명예를 쌓는 데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지식대화 부재인데, 지식대화, knowledge conversation, 제가 만든 개념인데, 중산층들이 그냥 새로운 생각들을 자꾸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있는 것들, 그래서 뭐 저기 동영상에 보니까 무슨 연예인이 떴다, 누가 결혼을 했다, 축구 스타가 떴다, 이런 거보다는 그 사람들이 왜,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스포츠 스타들도 뭐 혹시 가끔 보면 나쁜 일을 하고 마약도 하고 무슨 다른 거에 또 관여가 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원인을 이해하고 처방을 제시하는 그런 지식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돈 있는 사람들이 왜 자꾸 돈을 더 벌려고 하느냐. 아파트를 수십 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아파트 4개 이상인 사람이 수만 명이 된다는데, 집이 4개 이상인 사람이 수만 명이 된다.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오피스텔. 그런 사람들도 왜 집을 더 가지려고 그렇게 투자를 하느냐, 투기를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과몰입 신드롬.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됩니다. 너무 깊이. 그러면 중요한 것만 깊이 빠지고, 군중 효과는 이제 스노우 이펙트, 아주 어떤 그 몰려다니는 거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산층 철학의 부재 이유인데, 이런 걸 해결하면 중산층 철학이 생기죠. 그리고 결과는 뭡니까? 중산층 명예를 쌓아야지. 전 세계에서 이제 가계부 문제,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늘 그냥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가계빚이 많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문제도 있고 정부적인 문제가 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이 절약하고 창조해서 소득을 올려라. 그럼 정부는 도와줘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계부 문제, 뭐 이건 지금 여러분 지금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고, 담보대출의 이자를 낮추고, 신용대출을, 담보대출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정부은행 가정이 노력이 필요하고,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인데 전 세계에서 빚이 가장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여기 보시면 2008년도에 12조 5천억 달러, 상상을 초월하는 돈입니다. 우리나라의 뭐 1년 예산에 뭐 수십 배가 넘을 겁니다. 근데 계속 줄고 있죠. 줄고 있고. 그리고 워낙 미국이 크니까 뭐 빚이 많아도 살아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채무가 높아도 채무인데도 이자를 낮춰가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산층들이 가계비 문제가, 이 가계비 문제는 심각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아직 젊은데 우리 학생들이 많이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빚쟁이가 됐다는데, 그거는 뭐 빚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전 세계 최고의 국가도 빚이 많이 살면서, 빚은 항상 우리 몸에 있는 혈압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빚을 관리를 할 줄 아는데, 관리. 여러분이 빚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빚을 관리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당 뭐 2천만 원 정도 빚이 있다는데, 우리 새로 태어난 자녀가 오늘 출산한 자녀도 빚이 있다는 형태가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 빚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늘리고 절약하고. 자강의식과 비구매의식의 강화, 이건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강의식, 제가 만든 건데, 스스로 강해져라. 스스로 강해져서 비굴하지 말라 했어요. 제가 빈부동등의식 할 때 부자들 앞에서 비굴하지 말고, 그리고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걸 찾고, 자라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있죠. 보통은 디자인을 해가지고 옷을 만드는데, 자라는 디자인도 안 하고 남이 디자인을 해놓은 것을 보고 만들었다 이랬습니다. 스스로 강해지면서 살고, 그렇죠? 그리고 비구매의식, 쓸데없는 물건을 그렇게 많이 살 필요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물건.
필수품을 줄이세요. 학생들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생활 필수품의 항목을 줄이세요. 잠깐 시간을 줄 테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줄여야 하는지. 왜 줄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필수품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지금 필수품 뭡니까? 그냥 책하고 뭐 노트 정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학교 등하교 하는데 비용, 그죠? 그다음 옷, 그죠? 등록금은 이제 부모님이 좀 대주시고 국가장학금도 있고 용돈이 조금 필수품이고, 그다음 스마트폰 정도입니다. 하루 3끼 먹는 거. 그게 많지 않습니다. 필수품이 너무 많아지면 필수품의 목록이 이것도 필수품이 되고 저것도 필수품이 된다. 고급 화장품도 가지고 싶다. 멋진 벨트도 가지고 싶다. 뭐도 가지고 싶다. 멋진 자가용도 가지고 싶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수품이라는 건 자기가 기본적으로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줄이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재화들을 하십시오. 우리 학생이 저는 교수님, 저는 앞으로 드라마 작가가 돼서 드라마를 저는 서울여대 불문과 학생인데 불란서 문화를 이해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새로운 드라마를, 유럽풍의 드라마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별로 없죠, 우리나라에.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 불란서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는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도 가보고 거기 가서 공부도 하고 이 비용은 들이자면 얼마든지. 그렇죠? 프랑스 책도 사고 프랑스 유학 간 교수님한테 식사를 대접하면서 배우고, 그렇죠? 인터넷에서 프랑스를 찾고 그걸 하는데 정보 취득 비용이 들고 그 다음에 본인이 드라마를 개발해가지고 그걸 시납시스를 요약 번고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은 중요한데 프랑스풍의 드라마하고 상관이 없는 것들은 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강의식, 나는 할 수 있다. 준호의 회장께서 서울여대 와서 특강할 때 빌 게이츠가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강이죠. 그 다음 비구매의식. 그렇죠? 우리 한 번도 평생 재산을 가진 적이 없던,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가진 적이 없다는 고 한경직, 소천하신 한경직 목사님은 아주 검소하게 사셨다. 그리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바입니다. 중산층 가족화. 여기에 보면 제가 핵심이 뭐냐면 모여 살고 과외도 이모가 조카를 과외를 하고 창업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서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상승을 해라. 물질로 뭉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신으로 뭉쳐가지고 같은.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질적인 사람들, 우리 여학생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남성이라도 자기하고 상황이 다른, 우리 연애할 때 학생들 그 남자가 정말 좋아하는 남자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개구장이었는지 아닌지 압니까? 모르죠. 잠버릇도 모르죠. 모릅니다. 알죠. 그래요? 혹시 나쁜 버릇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상황에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미지의 남편과 같이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배워가고 그리고 같은 한 울타리, 가족이 모여 살고 제가 많은 얘기를 했죠. 여러분한테 곳곳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파트가 비용이 많이 든다. 교수님, 저희 언니가 결혼하려는데 집이 문제라요. 그럼 언니가 결혼해가지고 그 형분의 형제가 몇 명이다. 형분의 형제가 아들이 둘이에요. 그 시부모님도 지금 계시다. 그럼 지금 시부모님이 사시는 집에 남편 대선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남형제가 둘인데 다 결혼해서 그럼 집이 3개 있겠죠. 뭐 전세든 자기 집이든 뭐 월세든 간에. 그럼 그걸 합쳐. 그리고 분간을 해. 여기 또 3번째 아들이. 그럼 집이 4집인데 그거를 제가 한번 그냥 쉽게 얘기했는데 아파트 1층은 쌉니다. 그리고 대형도에서 싸져 있어요. 한 50평, 뭐 60평짜리 1층 붙어 있는 거 바로. 아니면 좀 떨어진 거. 그리고 2집씩 살아. 그러면 생활비 줄죠.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럼 가끔 뭐 어디 놀러도 가고 뭐 1박 2일로 춘천도 다녀오고 그리고 창업도 하고 그렇게 살려는 것을 제가 적극권해요. 그게 협동의 정신이고 저는 실제로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말은 정확하게 안 했지만 제가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자과학, 부자학도 과학이 될 수 있다. 제가 부자학을 약간 비웃는 사람들이 부자학이 무슨 학문이야. 그래서 제가 학문성이라는 걸 설명했습니다. 예전에 아주 유명한 회장께서 저를 처음 봤을 때 이쪽 소개하는 분이 이 부자학을 만드신 서울여자대학교 한동철 교수입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딱 쳐다보면서 부자학이 학문이 됩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학문이 됩니다. 그 주위에 있는 그때는 놀부집이라고 놀부의 수라온이라는 아주 음식점 큰 데였는데 놀부 회장도 있고 많은 분이 있을 때 제가 학문이란 대학에서 개발을 하는 거고 대학에서 현재 강의가 되고 학생들이 수강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학문입니다. 그것은 학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발전하고 있고 서울여자대학교 2004년대 부자학을 제가 처음 만들었는데 그 이후로 2005년에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그리고 전국에 지금 20여 개 대학이고 지금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점점 늘고 있으면 이건 부자학은 학문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몇 년 지나서 2010년쯤에 사람들이 부자학은 너무 맨 말로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부자학도 과학이 될 수 있다. 특히 요새 최근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로 해서 제가 부자 과학이 될 수 있다. 제가 지금 기술 특허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전부 IT로 해서 자바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자바라는 건 다 과학입니다. 부자학도 과학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겠습니다. 과학성이란 반복하면서 계속 나타나면서 그것이 의미를 가지는 것이 과학입니다. 부자학에서 과학성이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부자학을 그냥 빈부소통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중산층들이 새로운 형식의 논리를 개발하고 그것을 생활에 적용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많은 새로운 부자들이 나타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꼭 우리 학생들이 공과대학을 다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공과대학이 없습니다. 정미대가 있죠. 정미대가 이제 정보통신이고 다른 학교에 가면 섬유공학, 화학공학, 전기공학, 건축공학 다 있는데 우리는 남자대학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대학에서 하는 정보미디어대학에서 하는 것도 과학이고 우리 자연대, 화학과 생물학과에서 하는 것도 수학과에서는 과학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에 사회과학도 과학입니다. 인문과학이고 그러니까 과학성이란 미지의 형태를 깨달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발전할 수 있는 것이 과학입니다. 부자과학적인 첫 번째 필수 조건인 절약, 두 번째는 창조. 이것도 과학적인 겁니다. 제가 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인류 역사에 있는 수많은 역사 언어들을 저는 뭐 불행히도 외국 한국어하고 국어와 영어만 할 줄 압니다. 다른 뭐 독어를 조금 배운 적이 있는데 요즘 다 이시리베디 이런 정도밖에 못하고 뭐 당케 이런 거 뭐 그러니까 불어나 뭐 중국어는 뭐 아예 일본어 아예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말로 된 글을 많이 읽었죠. 과거는 영어 책도 많이 읽었는데 제가 부자학을 한국 전통으로 개발을 한다 해갖고 요즘 우리말로 된 글들을 읽으면서 번역된 것들. 그 다음에 거기서 찾아낸 것들이 모든 정상적인 부자들의 생활에는 항상 절약을 하더라. 미국의 유명한 부잣집들이 모여있는 동네 갔더니 쓰레기를 아주 쓰레기통에서 나온 거를 뒤져보니까 버릴 것이 정말 없더라. 아주 완전히 다 그런 정도 다 쓰고 하셨습니까? 그 절약을 하더라. 두 번째는 창조를 하더라. 새로운 창조를 계속하더라. 창조의 대표가 이제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 레이트 스티브 잡스인데 스티브 잡스가 1970년도에 대학도 다니다 말고 만든 애플이라는 회사. 지금 지구상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많죠. 700조가 넘는. 이게 창조. 없었죠. 예전에 그런 회사. 이것도 과학입니다. 반복해서 나타나고 그것이 적용돼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건 대부분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경영과학이라는 계량경영학에서 나온 것도 반복해서 나타나고 비슷한 계량경제학에 있는 것도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 반복되는 것이 또 새로운 것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과학이고 절약과 창조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부자들의 생활에서 계속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는 통계학입니다. 통계학에 보면 최소 자산법이라는 개념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부자들의 미래 생활에 중요한 변수를 찾아내겠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제가 이제 뭘 특허도 내려고 하는데 미래 부자가 되려면 이런 일은 잘해야 되고 이런 일은 뭐 소홀해야 된다. 그 중요한 변수들을 찾아내는데 그 변수를 찾아낸 걸 최소 자산법이라고 합니다.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 이거는
회귀 분석, 리그레션 어널리시스 개발된 방법인데 통계학적인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그걸 저희 부자학에서 활용을 해갖고 그걸 가지고 미래의 부자가 되려면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수학적으로 입증하고 이 최소자생법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정리하고 발전시킨 사람들 상당수는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그러니까 그것도 충분히 과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부자학도. 경험주의와 논리실증주의,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인데 좀 빨리 해야 돼. 경험주의란 우리가 해보고 나서 느껴지는 거. 우리 학생들 보고 부자를 인터뷰하라는 게 뭘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잘 아는 분의 큰언니다. 40년 동안 자기가 어떻게 살아온 생각을 들은 겁니다. 그게 경험입니다. 인간의 경험, 임피리시즘. 그걸 듣고 여러분이 깨닫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계속 깨달으면 제가 서울여대 학생들이 부자를 인터뷰해 온 뭐 수천 개 이상의 레포트 다 읽었고 또 한때는 코리아 사이버 유니버시티 서울여대와 연결된 거기서 부자를 인터뷰해온 전국의 대학들의 학생들이 한 것도 수천 개를 다 읽었고 거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꽤 많습니다. 그걸 압축하니까 절약과 창조였습니다. 과거의 역사에도 그게 나오고 현재 역사에도 그게 나옵니다. 논리실증주의란 뭐냐? 로지컬리 어떤 이 실증이 돼. 만들어내는 거.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이게 뭐냐면 논리를 해서 귀납법을 해갖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는 것이 부자가 된다. 부자들 중에 상당수는 보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을 들어갔습니다. 내가 한번 제가 얘기했던 석봉토스트 회장이 12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을 철판을 까는 데 만들었고 패션그룹 형제의 최병호 회장께서 3천만 원인데 그중에 2천만 원을 브랜드를 구매하는 데 썼고 새로운 일. 녹십초의 박형호 회장께서 나이 어린 누이 동생 남편에게 매제에게 부탁을 하면서 빌린 돈 가지고 뭐 어떻게 했냐. 그걸로 새로운 걸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아프리카에 가서 새로운 열매를 개발하는데 그 열매가 달린 나무의 지상권, 사용권을 획득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처음 했다고요. 그런 것들을 통하면 부자로서 됐고 그분들은 전부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이게 논리실증주의입니다. 부자 인지과학이란 우리가 인지라는 것은 이제 코그니션이라는데 우리가 느끼는 거, 보고 느끼는 걸 인지라고 합니다. 보고 느끼는 거. 그렇죠? 보고 느끼는 거. 물질 행복주의는 이제 제가 만든 개념이 이게 뭐냐면 사이클 오브 모티브 해피니스니까 물질은 학생들 물질의 소유는 초기의 행복이나 금방 사람 이해된다. 어떻게 하는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제가 백화점에 자문교수 할 때도 봤어요. 새로운 핸드백을 사시면 얼마나 기쁩니까? 한 3, 4일이요. 어떤 분은 일주일이요. 2주일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새로운 자동차를 사도 그래요. 새로운 숟갈을 사도 그렇고 우리 여학생들이 인사동에 가서 아주 고풍스러운 새로운 접시를 샀어. 집에 와서 거기에 나 혼자 밥을 먹는다고 해요. 한 2, 3일입니다. 물질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우리 절친이 뭡니까? 절친. 우리 서울여대 학생이 절친, 유치원 같이 다녔다. 그 절친이 뭡니까? 15년 된 절친이에요. 15년. 행복하니까 계속 만나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렇죠. 행복하지 않으면 계속 그 사람 만납니까? 잘 안 만나죠. 저도 뭐 그렇습니다. 저한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은 뭐 100명 중에 한 명이지만 잘 안 만나죠. 그렇죠? 계속해서 만난다는 건 그 사람한테서 뭔가 서로 정신적인 교감이 있는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물질은 그게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물질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교감을 계속 느끼려면 계속 반응을 해. 현재는 지금 컴퓨터 드라이브도 된 것들. PC, 데스크탑 PC나 스마트폰만 그래요. 자동차 같은 거. 자동차도 IT가 많이 들어갔죠.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나머지들은 금방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물질 행복주의가 짧아진다. 물질을 구매하고 아무리 이쁜 옷이라도 사고 나서 금방 사그러진다. 이렇게 되면 물질에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고 정신에서 행복이 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찾아내고 네트워크 레버리지와 위협적 상상 좀 어려운 게 이거는 뭐냐면 서로 모르는 것들을 엮어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든다. 요겁니다. 제가 빅데이터 응용의 전문가 시스템을 개발을 들어갔는데 그게 뭐냐. 빅데이터란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정성적인 글자나 동영상과
수학적인 데이터를 묶어가지고 전문가 시스템. 이 세상에 아무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답을 해주는 컴퓨터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섞어서 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부자 과학이었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건 책을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도 안 되는 건 저에게 문의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